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또 하지요.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예술가로서 예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마다 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비대면이라는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현실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만 예술은 언제나 위기를 지내왔고 성큼성큼 걸어왔으면서 또 전염병이 난 세상에서도 예술은 그 과정을 견디고 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술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삶의 크기나 깊이와 넓이를 재정립하는 그런 길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봐주시면은 굉장히 웃기죠. 이게 소변기잖아요. 소변기를 전시장에 갖다 놓고 이것을 마르셀 듀상이라는 사람이 자기 작품이라고 했는데 이때 많은 그 의문을 던졌습니다. 예술과 삶을 고민했던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가적 사유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관찰했습니다. 남자 소변기를 미술관에 옮겨놓았던 마르셀 듀상은 창작물이 아닌 레디메이드라는 명칭을 부여하면서 예술의 개념적 성격, 즉 모든 편견과 제도의 틀에 대한 질문과 뒤틀림까지도 예술로 간주했습니다. 예술은 삶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술은 모든 이의 삶과 또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 그런 거에서 예술이 나오는 건데 예술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같으면 지금 이것을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도 사실은 고민하게 됩니다. 다음이 머닝 커닝엄이라는 사람인데 무용하시는 분인데 동전 던지기 같은 것도 무용이다. 그리고 무용이라는 것은 모든 장소가 꼭 무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도적인 통념과 틀을 깬 사람이죠. 훈련받지 않은 사람도 무용가가 될 수 있고 또 어떠한 움직임도 무용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어떤 장소도 무용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극장에서만 추던 춤을 일상생활로 끌어낸 그런 사람이 머스 커닝엄이라는 사람이죠. 이런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한번 자문을 해보는 거죠. 이 존 케이지라는 사람인데요. 피아노 연주한다고 딱 나와가지고 무대 위에서 피아노 앞에 딱 앉았어요. 1952년에. 그리고 4분 32초 동안 연주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리고 나중에 와서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아니, 무슨 연주도 안 하고. 근데 그 4분 33초 동안에 들린 청중들의 어떤 웅성거리는 소리도 있고, 뭐 그런 소리들이 그것이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다음 요셉 보이스라는 사람이죠. 머리에 꿀과 금박을 뒤집어 쓰고 한 발에는 펠트, 다른 발에는 창살을 댄 신발을 신고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저 토끼를 안고 있죠. 토끼가 죽은 토끼예요. 죽은 토끼한테 미술관에 있는 그림을 설명해 줬어요. 2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잠재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삶의 형태가 예술 작업의 원천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물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겠지만 차후에 예술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항상 뭐 일정한 정해진 거 그것만 아름답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다각도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이것에서부터 예술이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남준 아시죠? 우리나라 분인데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 속에서 인공위성을 연결해서 어떤 연결을 하는 이런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 어떤 건 원본이냐, 어떤 복사본이냐, 뭐 이런 얘기, 그림에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원본이냐, 복사본이냐, 이 개념을 없애버린 거죠. 1984년에. 그리고 이 예술 작품을 공연장이 아닌 안방에서 TV를 통해서 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장소의 개념을 없애고 원본과 사본의 개념을 없애버린 그런 게 되겠죠. 예술은 사회를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블라디미르 타르틀린이라는 사람이 만든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 지구를 한번 연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예술은 이처럼 질문하기라는 실천적 사유 방식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도모합니다. 예술이 처절한 좌절감을 표현했더라도, 뭐 그림 속에서 혹은 뭐 음악 속에서 굉장히 뭐 슬프고 막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의 원인을 반성하고 궁극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변화를 꿈꾸게 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을 존경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요거 라졸르 모홀리낙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의 이제 미술학교에서 바우하우스 운동이라고 가지고 그 전에 이제까지 있었던 그 가구 디자인, 어떤 건축 디자인에서 완전히 변형을 준 거죠. 지금 21세기에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들이잖아요. 이때 당시 이분이 이런 디자인을 내놨을 때 그 전통적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아유,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다음, 눈으로 글을 쓰는 작가.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 외에는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예술과 삶의 결합을 실천하는 움직임이 이제 생긴 건데요. 루게릭병이라고 그러죠. 온몸이 마비가 된 이 사람에게 이 눈동자의 움직임만 가지고도 의사 표현을 하고, 또 이 사람이 그래피티를 할 수 있도록 이 안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예술은 권능과 사회 변화의 도구이다. 내가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루게릭병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대표적인 예의, 눈으로 글을 쓰는 작가. 이런 이분이 이 병이 걸리기 전에는 훌륭한 작가였었는데 이 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기술이 합쳐지면서 다시 작가로서 생을 더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이죠. 이건 가색 합창단인데요. 에릭 슈테커라는 사람이 73개국 사람들을 가지고 실제 노래 부르고 또 영상에서 이제 3,700명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2011년부터 인터넷으로 전 지구인이 참여하는 가상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2013년에는 무려 73개국에서 3,700명 참석해가지고 무대 위에서 실제 합창단과 가상 공간의 합창단이 함께 노래를 부른 거죠. 자, 그러면 요즘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옛날에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그런 방송들이랑 유사하죠. 이때는 코로나 나오기 전이에요. 코로나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시도들을 에릭 슈테커는 2013년에 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의 이제 사회적 영향입니다. 예술이 사회를 바꾸지만 그 변화는 아주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내적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을 뿐이고 우리는 외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예술의 치유 효과라는 것도 본인이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노숙인에게 무용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단순히 노숙자에게 어떤 사회성을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이 자신의 몸을 자각하고 몸의 언어를 발견해서 자기 변화를 가지고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교육한다는 거죠. 그래서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노숙자에게 무용을 가리키면 걸음걸이가 당당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진 당당한 걸음걸이는 자신의 삶을
혁명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예수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의료보험 제도 만든 거랑 영국예술위원회를 만든 거죠. 의료보험 제도로 공공의료를, 그러니까 의료보험 제도 가지고 겉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것을 치료하는 거고, 예술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신적인 아픔을 치유한 거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술을 왜 투자하느냐, 예술에다가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예술이 왜 중요한가, 이 가치를 본원적 혜택과 또 도구적인 혜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원적 혜택은 예술의 내적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자아성찰하고 또 그 그림에 대한 신미감을 가지고 만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예술은 도구적인 혜택도 있어요. 이 예술을 통해서 사회적인, 학생들에게 예술을 가르쳤더니 폭력이 줄어들었다든가, 또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든가, 또 지역 공동체의 결속감이 생겼다든가, 이런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술이 도구적인 혜택, 또 본질적인 혜택, 본질적인 예술의 신미성도 있지만, 예술을 통해서 특히 예술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자기 정치적인 그 정권의 어떤 홍보적인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술에는 분명히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서도 교회 가면 굉장히 합창단, 연주 굉장히 열심히 하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또 힌두교 쪽, 이슬람 쪽에 가도 굉장히 종교에서, 또 서양 음악의 오케스트라도 서양 교회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시절일수록 예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텔레비가 다 이제 공연하러 못 가고 영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술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한 증거는 명백합니다. 예술이 중요하다. 예술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술의 생태계가 굉장히 가혹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9일자로 서킷 솔레가 부도났어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연, 태양의 서커스. 요 밑에 있죠. 태양의 서커스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술가들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고, 모든 공연장 다 폐쇄되어 있고, 비행기 다 서 있고, 오죽하면은 비행기를 좌석을 뜯어내고 화물차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비대면, 또 여행을, 비행기가 있는데도 여행을 못 가고,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그래서 새로운 후퇴란 말을 그래서 이제 웃기게 지금 만들어진 요즘 신조어죠. 공연장이나 박물관, 미술관은 있어도 휴관 상태고, 또 이것은 예술적 인프라가 없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옛날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술은 준비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신속하게 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격리된 상황에서 지금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연을 영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또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온라인 공연은 진짜 공연을 따라갈 수 100%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연극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 이미 그것은 연극이 아니라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점점 이제 급해져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10분에서 15분 이상을 못 견딘다고들 해요. 그래서 요즘 모든 유튜버라든가 이런 거 영상 보면 15분 미만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유도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40분이죠. 중학교 수업 시간 45분이에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 50분이죠.
대학교에서 보통 수업 시간 2시간 단위로 하잖아요. 석사과정 가면 3시간 단위로 수업을 해요. 그거 다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옛날 같으면 무슨 공연물을 만들었을 때 10분짜리 춤도 있고 막 그렇게 연주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거의 다 5분 이상 못 버틴다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짧게 짜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이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해놓은 거예요. 매 시즌마다 40개 이상의 고화질로 이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영상 송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현재 온라인 공연은 1차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스트리밍 형태거나 장기간 연주 장면을 그냥 기능적으로 보여주는 걸로만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분 이상 몰입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온라인 콘텐츠는 상호작용이나 이용자의 참여와 협업, 능동적인 개입을 허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각적인 기획과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온라인 콘텐츠는 실제감, 현장감 효과를 최대한 구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로 요새 다 만드는데 이거에 대한 과제죠. 공연은 해야 되는데 관객은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품질이 굉장히 고품질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 카메라의 기술도 알아야 되고 이 앞에서 떨지 않는 훈련도 돼야 되고 굉장히 저도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다가 영상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누구나 집에 오래 이제 머물고 가만히 집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과 일상, 가족 간의 관계 등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비행기가 멈추고 물리적인 이동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어떡합니까? 외국 여행 못 가니까 제주도가 뜨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지금 바깥에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자기 동네를 재발견하는 그런 오히려 좋은 점도 생긴다고 합니다. 또 이웃을 만나게 되고 또 자기 가족과 대화를 더 많이 하게끔 된다는 이런 것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재발견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명화를 다시 보거나 또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집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잘 자기가 누리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에 유행이라고들 하고 있는 거죠. 또 누구나 이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절대 창작의 개념이 없어지고 순수 예술의 영역이 없어지진 않지만 예술 창작은 이제 점점점 활발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단순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가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다고 그러는데 단순 미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의지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봐야지 되겠죠. 이 로봇가 이제 택배 업무 담당하게 될 테고 여행업계 다 이제 거의 붕괴돼가지고 버추얼 트립이라고 해서 알아서 이제 영상으로 다 왔다 갔다 하고 오죽하면 요즘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오는 그런 비행 생겼다고 하고 대만 사람들이 제주도 상공에 한 바퀴 돌고 비행기에서 밥 먹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는 이런 공연도 그런 여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나 AI는 연결 기능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접할 수 없는 사물과 서비스 기능을 결합해서 융복합하고 또 그 연결 구조의 확산으로 인해서 소통 관계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최신 기술에 의한 기존 산업이 이제 와해되고 있고 산업 구조가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가장 문제점이 그거라는 거죠. 플랫폼 경제가 지배적이고
단순하다는 예측도 있지만 또 예술, 노동, 예술을 가지고 이제 노동자로 요새 얘기해가지고 그 법이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는 기간과 그 예술을 행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기간도 산정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데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다는 거죠. 단순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고 의지 미래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미래 사회에서 부자의 개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이제는 인생이 즐거운 사람은 부자고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구분된다고 합니다. 자, 비록 대면 형태는 이제 제한적으로 변했지만 비대면의 속성이 갖는 연대와 실천의 동력에 희망을 걸고 우리 예술은 앞으로 인간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고 행복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예술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울러 전체를 다 같이 감동을 주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예술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술에 대한 애정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 말을 들어보면서 세계적인 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어느 사람과도 다 소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움직일 수는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가족과 이 지역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책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코로나 시대에 예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